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부터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존재의 탐구 첫 번째, 현상의 관념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르트르가 쓰는 나타남이라는 단어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원래 나타남이라는 단어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현상으로 번역되는 용어인데요. 칸트 철학에서 이 나타남은 물 자체와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 나타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칸트가 이 나타남을 통해 말하는 이중적 상대성, 즉 물 자체를 삭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타남과 물 자체의 대립에서 물 자체를 삭제한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나타남과 본질의 이원론을 똑같이 거부할 수 있다. 나타남은 본질을 감추고 있지 않다. 나타남은 본질을 드러내 보인다. 나타남이 본질인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 책에서 현상과 나타남을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타남은 칸트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영상과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르트르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현상은 칸트가 말하는 나타남의 그 이중적 상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말하는 현상은 결코 자신의 어깨 너머에 있는 그 나름대로 절대적인 참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현상은 절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현상은 현상으로서의 한도 내에서 연구되고 기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 자신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현대 사상은 존재하는 것을 이를 밝히는 나타남들의 연쇄로 환원시킴으로써 뚜렷한 진보를 이룩했다. 이로써 철학에 괴로움을 주고 있는 여러 이원론을 극복하고 그것을 현상의 일원론으로 바꾸려는 것이 그 목표였다. 과연 그것은 성공을 하였던가? 라고 말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르트르가 말하는 현대 사상은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말합니다. 후설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남들의 연쇄로 환원시켜 파악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설에게 존재를 해명한다는 건 인식에 주어지는 체험에 의해서 해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후설은 이 인식에 나타난 것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식에 주어진 현상의 연쇄를 통해 존재를 해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이데거는 다릅니다. 그는 존재를 나타남들의 연쇄로 환원하지 않고 오히려 현상을 통해 존재의 문제로 다가가죠. 그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은 현상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확장합니다. 결국 사르트르가 이 책 첫 부분에서 말한 현대 사상은 존재하는 것을 이를 밝히는 나타남들의 연쇄로 환원시킴으로써 뚜렷한 진보를 이룩했다는 말은 후설에게는 맞지만 하이데거에게는 맞지 않는 거죠. 사르트르는 자신의 시대가 존재하는 것을 내면과 외면을 대립시키는 이원론에서 벗어났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면이라는 말을 대상의 참된 본성을 우리 시선으로부터 가려주는 껍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존재하는 것의 외면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참된 본성이라는 것 또한 우리로선 예감하거나 상상할 수는 있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물에 감추어진 실제라 이해된다면 그런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물에 감추어진 실제는 칸트의 물 자체를 말하겠죠. 물 자체는 예감하거나 상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르트르는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나타남들은 내면도 아니고 외면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오히려 모든 나타남들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타남도 특권이 주어진 것은 없죠. 사르트르는 이것을 힘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르트르는 힘이라는 것이 수많은 효과, 배후에 숨어있는 형이상학적인 알 수 없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간단히 말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사람이 돌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는 것 배후에 중력이라는 형이상학적 알 수 없는 작용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건 힘들의 나타남의 총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르트르는 전류라는 것 또한 나타내는 물리화학적 작용의 총체라고 말합니다. 즉 전류라는 힘은 전기분해, 탄소선, 백열, 전류의 반을 이동해 총체일 뿐이죠. 그러므로 전류라는 힘은 어떤 나타난 배후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알 수 없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모든 효과의 총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분명히 존재와 나타남의 이원론은 더 이상 철학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타남은 수많은 나타남의 모든 연쇄를 가리키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에 전 존재를 독차지하는 숨은 실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사르트르는 이어서 우리가 사유적인 실제를 믿고 있었던 동안 나타남은 순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적인 실제는 칸트의 물 자체를
말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남이라는 건 착각의 존재, 오류의 존재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타남의 존재 자체가 빌려온 것이며 하나의 눈가림에 불과했죠. 그리고 사르트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나타남이 저절로 비현상적인 존재, 즉 사유적인 실제 속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나타남의 응집력과 존재성을 충분히 유지시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유적인 실제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 사이에 머무르며 철학한 사람이 바로 칸트죠. 칸트는 사유적인 실제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타남의 응집력과 존재성 또한 유지시키려 했습니다. 이 위대한 시도의 결과물이 순수 이성 비판이죠. 그러나 사르트르는 나타남의 응집력과 존재성을 유지시키려는 가장 어려웠던 칸트의 시도 또한 니체의 이른바 배우 세계의 착각에서 벗어나 나타남의 배우에 있는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칸트의 시도는 무너지고 반대로 나타남은 착각의 존재, 오류의 존재가 아니라 충실한 확실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존재의 본질은 나타나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논의 끝에 사르트르가 말하는 나타남은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의 관념과 맞닿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의 존재란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를 들어 후설이나 하이데거의 현상학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의 관념에 이른다. 현상, 즉 나타나는 건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상하다, 즉 나타난다는 건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은 칸트의 현상과 같은 이중적 상대성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칸트가 말하는 나타남의 그 이중적 상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말하는 현상은 결코 자신의 어깨 너머에 있는 그 나름대로 절대적인 참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현상은 절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현상은 현상으로서의 한도 내에서 연구되고 기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 자신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이원론이 사라진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가능태와 현실태의 이원성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능태는 씨앗, 현실태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씨앗 속에는 나무의 가능성이 들어있고 나무는 그 가능성이 실현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이제 이러한 이원성도 사라진다고 말한 거죠. 현실태의 배우에 가능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현실태 배우에 소질이나 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프루스트는 천재를 가지고 있었다 또는 그는 천재였다고 하는 경우의 의미에서 천재라는 말을 어떤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이한 능력, 더욱이 그 작품을 생산했다고 해서 고갈되어 버리지 않는 특이한 능력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프루스트는 여러 작품을 썼죠. 사르트르는 프루스트가 작품을 쓰기 이전에 프루스트 속에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프루스트의 천재성은 프루스트의 작품의 총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작품이 있기 이전에 천재성이나 소질이 프루스트 안에 가능태로 머물러 있다가 작품이라는 현실태로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프루스트의 천재는 따로 떼어서 고쳐야 된 작품도 아니고 그 작품을 생산하는 주관적인 능력도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나타남의 총체로서 고쳐야 된 작품을 말한다. 그렇기에 사르트르는 프루스트의 작품의 나타남은 그 뒤에 어떤 본질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타남과 본질의 이원론을 똑같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인용되는 문장을 보실 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명제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하죠. 나타남은 본질을 드러내 보인다. 나타남이 본질인 것이다. 어떤 존재자의 본질은 이미 이 존재자의 내부에 숨어있는 하나의 능력이 아니다. 본질은 이 존재자의 여러 가지 나타남들의 계기를 지배하고 있는 분명한 법칙이며 그 연쇄의 이유인 것이다. 사르트르는 하나의 물리학적 실제,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전류나 중력을 여러 가지 나타남의 합계로 규정하는 푸엥칼의 유명론, 즉 실제는 없고 보편자는 명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철학 이론에 뒤엠은 그것과 반대되는 자신의 이론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즉 뒤엠은 현현의 종합적 통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다시 말해서 뒤엠은 명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나타남들의 종합적 통일이라는 개념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철학은 하나의 논의를 위해 명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르트르는 현상학은 결코 유명론이 아니라고 말하죠. 현상학이 논의를 위해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그것은 온갖 나타남을 결합시키는 끈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나타남이다. 바로 본질은 나타남 뒤에 숨겨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나타남 그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여러 가지 본질에 대한 하나의 직관, 이를테면 후설의 본질 직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상적 존재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현상적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것은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실존을 나타낸다.
사르트르가 현상적 존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상, 즉 나타남은 본질 그 자체라고 말했었죠. 다시 말해서 현상은 숨겨진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러한 현상적 존재는 여러 현현이 굳게 결합된 연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이원론이 극복되었을까요? 사르트르는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운 이원론, 즉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이원론으로 전환시킨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새로운 이원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다음 편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